기원전 1458년 카르낙 신전에 새벽이 밝아온다. 신성한 호수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비치고 사제들은 아문레에게 아침 찬송을 부른다. 그러나 신들과 파라오로 장식된 벽 뒤의 내실에서는 성스러운 장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온다. 어린 소녀의 숨막히는 울음소리, 곧바로 꺾여버린 겨우 14살 난 네페르타리가 출현의 전당에 떨며 서 있다. 신전 처녀들의 제복인 흰 린넨 드레스에 피가 묻어 있다. 대제사장이 황금 성배를 들고 다가오며 신성한 결합과 의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안다. 신전 봉사에 뽑힌 모든 소녀들은 알게 되지만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사원 비문이 신성한 결혼이라 찬양한 것은 수세기 동안 증거가 의도적으로 파괴될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착취 체계를 감추고 있었다. 1932년 카르낙 지하에서 밀봉된 방들이 발굴되었을 때 발견된 파피루스들은 굳건한 이집트 학자들조차 수십 년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를 거부하게 만든 관행을 드러냈다. 일부 문서는 오늘날까지도 박물관 기록실에 잠겨 있다. 이것은 숭배가 아니었다. 종교로 성화되고 법으로 보호받으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기념물을 세운 제국에 의해 유지된 인신매매였다. 신전 벽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히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다음에 어떤 고대 문명의 어두운 비밀을 조사해 주길 바라는지 알려주세요.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 사원은 단순한 종교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농경지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파라오에 필적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 거점이었습니다. 카르나크 신전만 해도 8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했으며 2,400제곱킬로미터의 농지를 소유했습니다. 이 계층 구조 안에는 특별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아몬의 신의 아내들과 사원 처녀들, 즉 평생 봉사에 헌신하도록 바쳐진 소녀들로 이집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들로 대중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집트 법은 사원에게 이 종들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소녀들은 은혜를 바라는 가족들에 의해 기부되거나 빚을 갚기 위한 대가로 제공되거나 축제 기간 동안 사제들에 의해 선발되었습니다. 일단 헌신되면 그들은 사원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파피루스 문서들은 소와 곡물 기록 옆에 이름, 대개 8배에서 12세인 나이, 신체 묘사, 평가에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이 거래들을 기록했다. 이념은 잔혹함 속에 우아했다. 신은 우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상의 신부들을 요구했다. 이 소녀들은 신성한 현존에 살아있는 그릇 역할을 할 것이었다. 사원 비문에는 순백의 린넨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평온한 얼굴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보인다. 벽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어둠이 내린 후 봉인된 내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사원 처녀들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 부유한 후원자들은 농부의 연간 소득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적인 축복 의식을 치렀다. 한 행정 파피루스는 사원 처녀의 평생 가치를 구리 2,000대벤 소규모 영지 가격에 해당으로 냉정하게 계산했다. 네페르타리는 테베의 중간 계급 관리의 막내딸이었다. 사원 기록은 그녀를 연꽃 같은 우아함을 지닌 아름다운 용모라고 묘사한다. 그녀는 읽고 쓸 줄 알았는데 이는 소녀들에게 드문 일이었다. 또한 음악과 무용을 배웠다. 그녀를 가치 있게 만든 기술들, 그녀를 선발 대상으로 만든 기술들, 12살이 되던 해 그녀의 아버지에게 사원 사자가 찾아왔다. 이는 신의 선택으로 포장되었다. 신이 그의 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실상은 사원 스카우트들이 수능할 만큼 야망이 있으면서도 그 배치를 결코 도전하지 못할 만큼 무력한 가문에서 적합한 소녀들을 선별한 것이었다. 헌납의식은 공개적이고 화려했다. 네페르타리는 환호하는 군중 사이를 지나 사원 문까지 걸어갔다. 가족들은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카르낙 벽에 아직도 남아있는 의식 문헌은 그녀를 신성한 봉사에 기꺼이 바쳐진 순결한 몸과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자라고 묘사한다. 군중이 흩어지자 네페르타리는 대중이 결코 보지 못하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고위 여사제들이 그녀의 의식복을 벗기고 그녀가 수행할 신성한 의무를 설명했다. 진정한 의무를. 아멘호테프라는 환멸의 찬 사제가 쓴 파피루스 파편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암시한다. 기쁨으로 들어온 소녀들은 죽은 눈으로 나간다. 신의 배고픔은 끝이 없으나 먹여주는 이는 신이 아니다. 첫 주는 정화 기간이라 불렸다. 새로 들어온 처녀들은 밀폐된 안뜰에 갇혀 빵과 맥주만 먹으며 피부가 헐도록 반복적으로 목욕당했다. 그들은 위계 질서를 배웠다. 대사제, 그 다음 고위사제, 마지막으로 하급사제. 일정을 익혔다. 아침 공개의식, 오후 비밀 축복의식, 저녁 내실의식. 그들은 근본적인 규칙을 배웠다. 저항은 신 자신으로부터의 처벌을 의미한다는 것. 나이든 소녀들의 등에 남은 상처들은 신의 분노가 놀랍도록 가죽 채찍과 닮았음을 암시했다. 이는 즉흥적인 학대가 아니었다. 제도화된 것이었다. 1932년 발견된 사원 기록 보관소에는 어느 날에 어느 소녀가 어느 사제에게 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순환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상과 임신에 관한 의학적 기록들, 사적인 신성한 상담에 대한 수수료를 보여주는 재정 기록들에는 소녀들의 이름이 메뉴 항목처럼 금액 옆에 나열되어 있었다. 대제사장은 각 소녀에 대한 개인 기록부를 유지했다. 나이, 외모, 기술, 그리고 그녀의 성능에 대한 상세한 메모들. 한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네페르타리, 1년차, 순종적, 고위 사제들과 귀빈들에게 적합, 과도한 울음에 대한 훈육 필요. 이집트 법은 이 제도를 깨뜨릴 수 없게 만들었다. 도망친 소녀는 신전 재산 자신을 훔친 죄가 되었다. 불만을 제기한 가족들은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당했다. 신성모독의 처벌은 사형이었다. 신성한 결혼, 의식은 매달 초승달 때 진행되었다. 신전의 처녀들은 창문 없는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깜빡이는 등불만이 비추는 그 방은 신상, 쉔샹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신상과 단둘이 있지 않았다. 대제사장들이 의식을 집전하며 자신들이 지상의 신의 현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것은 강간이었으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다. 그것은 신성한 결합이었으며 사원 기록부에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기록되었다. 한 파피루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네페르타리, 세 번째 신성한 결합, 수용 가능한 봉사를 제공함, 경미한 출혈, 계속된 임무 수행에 적합함. 다른 사제들은 접근권을 돈으로 샀다. 부유한 후원자들은 사원 처녀들이 참여하는 의식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 의식을 구매했다. 그 비용은 상당했다. 전체 건축 프로젝트를 지원할 만큼이었다. 소녀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의학 파피루스에는 신성한 상처, 질파열, 내부 출혈, 골절을 치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원 의사들은 약초 유산제로 임신을 종결하는 전문성을 개발했는데 이로 인해 소녀들은 종종 불임이 되거나 죽었다. 한 파피루스는 냉정하게 기록한다. 출혈로 이번 달 세 소녀를 잃었으니 테베에서 대체 인원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조차 가장 어두운 비밀은 아니었다. 일부 소녀들은 낙태죄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 신전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신전의 소유였다. 남아는 신전 노동자로 길러지거나 팔렸다. 여아는 유아기부터 어머니를 대체할 같은 순환의 일원으로 길러졌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를 영속화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파피루스는 신의 선택을 묘사한다. 주요 축제 기간 동안 가장 아름다운 사원 처녀들이 부유한 기부자들 앞에 전시되었다. 이 남성들은 신의 축복을 받는 하룻밤을 구매할 수 있었다. 소녀가 그들의 숙소로 배달되고 이 거래는 종교적 기부로 기록되었다. 한 기록은 이름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한 소녀를 묘사하는데 그녀는 단 한 주간의 축제 기간 동안 7명의 다른 남성들에게 선택되었다. 그녀는 8째 날 내상으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신성한 황홀경의 사로잡혀로 기록되었다. 시신은 사원 담장 넘어 무명 구덩이에 던져졌다. 네페르타리의 이름은 사원 기록에 6년간 등장하다가 사라진다. 사망 기록도 해방 기록도 없다. 그녀는 단순히 사라졌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원 처녀들이 결국 그랬듯이 봉헌 후
평균 수명은 8에서 10년이었다. 카르낙 신전 기록만 해도 신왕국 전성기 당시 동시에 복무한 신전 처녀가 300명이 넘었다. 이 수치를 이집트 주요 신전들 룩소르, 멤피스, 헬리오폴리스, 아비도스에 걸쳐 확대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해진다. 수세기 동안 수천 명의 소녀들이 이 시스템에 투입되었다. 고고학적 증거가 이를 입증한다. 카르낙주 신전 지하에서 발굴팀은 12세에서 25세 사이 여성 유골 200여 구가 묻힌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다. 다수는 반복적인 골반 외상, 영양실조, 폭력적 사망의 흔적을 보였다. 이름도 개별 무덤도 내세를 위한 재물도 없었다. 단지 깨진 도자기처럼 처리된 시체들 뿐이었다. 이집트 사제들은 선전의 달인이었다. 신전 벽에는 정제된 모습만 전시되었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기꺼이 신을 섬기는 모습. 어두운 기록들은 파피루스에 보관되었는데 쉽게 파기될 수 있었다. 기독교가 전파되자 많은 사원들이 의도적으로 불태워졌고 이교도 숭배와 함께 사제들의 범죄 증거도 편리하게 지워졌다. 1932년 카르낙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논란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조용히 보관되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박물관 전시물은 사원 처녀들을 존경받는 여사제로 묘사하며 봉인된 파피루스가 드러낸 진실은 생략한다. 진실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채 잠겨 있으며 대중이 접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라고 여겨진다. 가족들은 신전 선발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일부는 딸들의 얼굴에 일부러 상처를 내 적합하지 않게 만들었다. 다른 이들은 신전 스카우트가 찾아오면 외딴 마을로 도망쳤다. 이 관행은 신의 은총이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공포의 문화를 조성했다. 이 제도는 100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외국 정복으로 이집트 사제 계급의 권력이 완전히 해체되면서야 끝났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미 수천 명의 소녀들이 이 제도에 사라졌고 모래와 돌 아래 묻힌 파피루스 조각들 외에는 그들의 고통이 기록되지 않았다. 수천 년 동안 이집트 사원 처녀들의 이야기는 그들을 착취한 자들에 의해 전해져 왔다. 비문을 쓴 사제들, 고대 종교를 낭만화한 고고학자들, 정제된 서사를 제시하는 박물관들. 소녀들 자신은 목소리를 남기지 못했고 이름 없는 구덩이에 묻힌 뼈와 그들의 고통을 회계 장부 항목처럼 기록한 파피루스만이 남았다. 이집트 사원 제도는 기관들이 신성함을 무기화하여 학대를 가능케 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착취가 신의 뜻이라 불리고 인신매매가 신성한 봉사로 칭해지며 강간이 의식이라 명명될 때 저항은 신성모독이 된다. 이 패턴은 종교 권위가 책임없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 네페르타리와 그녀와 같은 수천 명의 여성들은 장부 속 숫자, 집단, 무덤 속 시신, 의도적으로 지워진 이름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증거들, 의학 파피루스, 봉인된 기록 보관소, 사원 바닥 아래의 뼈들, 그들의 고통을 증언한다. 그들은 신의 자발적 종복이 아니라 신성을 방패 삼아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남성들의 희생자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숨겨진 역사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면, 박물관이 전시하지 않는 진실을 드러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묻힌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다음에 어떤 고대 문명의 어두운 비밀을 밝혀내길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원은 무너지고 사제들은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돌들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들은 모래와 침묵 아래 깊이 묻혀 있더라도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